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듯이 최근에 트위스터스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리뷰를 영상으로 남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바빠갖고 각 잡고 영상을 만들어 볼까 했는데 각 잡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3일이 지나버렸어. 그래서 지금 점점 기억이 휘발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충은 아니지만 원래 하고 싶었던 말들이 몇 개 있었으니까 그런 거 위주로 영상을 남겨볼까 합니다.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물론 이제 재난 영화니까 그냥 영화가 보여주는 그대로 쭉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구경하면서 주요 인물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뭐 그런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기상학자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들리는 수많은 고증을 거친 기상학적 용어들이나 그 아이디어 이런 게 굉장히 저한테 재밌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 토네이도를 재현하기 위해 사용한 그래픽이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현실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 안에서 이제 토네이도를 쫓아다니는 스톰 체이서라는 직업이 소개가 되는데 스톰 체이서라는 직업군이 나오는데 뭐 그 이야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트위스터스라는 영화가 96년에 나왔던 트위스터라는 영화의 후속작입니다. 근데 이야기가 이어지는 시퀄의 개념은 아니고 원래는 이 작품이 리부트를 하려고 처음에 제작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가 이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전작의 테이스트가 굉장히 많이 묻어나 있고 인물들의 연관성은 없지만 설정이나 이 영화가 지향하는 바 이런 거는 꽤나 전작에서 많이 발전이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일단 오늘 해보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도 제가 이제 기상학자로서 그 영화를 보시는데 이 정도의 개념은 알고 보면은 조금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다 하는 점들을 조금 짚어가 볼 생각입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그 배경인 오클라호마가 왜 토네이도가 많이 생기는지 그곳에서 이제 토네이도를 쫓아다니는 스톰 체이서라는 사람들이 토네이도를 쫓아다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토네이도를 쫓아다니는가? 여기에 나오는 그 스톰 체이서라는 직업군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어떠한 장비와 그 장비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이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것을 쫓아다니는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해보려고 하고 영화 안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그 기상학적 용어가 출연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이제 그것이 일상 언어다 보니까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 것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들 몇 개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영화에서 이제 그 토네이도를 대하는 자세라고 해야 할까요? 태도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게 상당히 재난 영화 치고 굉장히 특이했다. 그런데 이제 그 바탕에는 조금 어느 정도 과학의 이론에 기반한 아이디어가 꽤나 뭐 참신할 수도 있는 아이디어가 들어가는데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 부분은 어찌 보면은 영화의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화의 스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뒤로 밀어두고 앞부분에서는 최대한 영화의 내용을 크게 뭐 스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예고편에 들어있는 내용 범위 안에서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먼저 자막 없는 버전으로 영화를 보고 온 거라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용어는 영어판 그 원어 기준으로 사용됐던 용어를 바탕으로 먼저 얘기를 드릴 텐데 이것이 한국판에서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점은 감안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영화를 한 번 보고 지금 3일이 지난 상태에서
리뷰를 하는 거라서 제가 어느 정도 잘못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들어가 보죠. 먼저 이 영화의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한국 개봉일까지 일주일 남았네요. 오늘 시점으로. 제목은 트위스터스. 전작인 트위스터에서 S 하나가 딱 붙어 있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트위스터스의 의미가 무엇일까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예고편을 보면은 토네이도 두 개가 생기는 장면이 나오고 트윈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지? 전작과는 다르게 토네이도가 여러 개가 한 번에 발생하는 뭐 그런 이상한 경우를 다루고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굉장히 많은 종류의 토네이도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작에 비해서 뭐 스케일이 커졌다. 전작에 비해서 다양한 형태의 토네이도들을 보여드리겠다. 뭐 이런 의미로 이런 제목을 지은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전작은 규모만 다른 여러 개의 토네이도를 다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점점 이제 규모가 커지게 되죠. 감독은 미나리로 많이 알려져 있는 정이삭 감독님이 감독을 맡아 주셨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출신이라고 적혀 있는데 인터뷰를 좀 찾아보니까 이분이 어릴 적에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알칸소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을. 근데 어린 시절에 실제로 토네이도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족들도 미국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였고 해서 뭐 토네이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막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기억으로 남아있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I was very young when we first moved to Arkansas. My dad moved us into a trailer home on this farm. A couple of weeks into that, a tornado was coming into the area. We didn't have a storm shelter. My parents were new immigrants from Korea. We didn't know what we were supposed to do. So my dad took us in a pickup truck and drove us to this place where he said, we're going to climb down into this low part of the ground and hide.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연은 3명이 있습니다. 먼저 케이트 카터, 데이지 에드거 존스라는 분이 연기를 하신 케이트라는 캐릭터가 있고 글렌 파월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한 타일러라는 캐릭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케이트 카터의 어릴 적 친구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젊은 시절 친구라고 해야 되나? 하는 앤서니 라모스라는 배우가 연기한 합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타일러 오웬스 연기를 한 글렌 파월이라는 배우가 탑건 매버릭이라는 영화에서 봤던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아까 이 영화가 처음에 리부트의 형식으로 각본 작업이 되었다고 언급을 했었는데 그 초안을 작성하신 게 조셉 코신스키 감독이라는 탑건 매버릭의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그 탑건 매버릭의 뭐 제작이 길어지고 뭐 하면서 하차를 했다고 해요. 타일러 역할을 맡은 그 글렌 파월 배우도 출신이 텍사스 주입니다. 그래서 이 분도 인터뷰에서 어릴 적이었나? 아무튼 정이삭 감독과 마찬가지로 토네이도를 뭐 목격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Tornado when I was a kid that went through Gerald, Texas. That was an F5 tornado. When you're young, you don't know what's dangerous and what's not. 어린 시절에 실제 토네이도를 만났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무서운지 아닌지도 몰랐다는 언급을 하네요. 실제 영화에서 글렌 파월이 연기했던 타일러라는 캐릭터도 어린 시절에 토네이도를 만난 적이 있다라는 언급을 하는데 그 당시에 어린 타일러가 토네이도를 어떻게 느꼈는지는 영화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그 정이삭 감독님도 오클라호마 주에 살 때 토네이도를 만났다고 했고 글렌 파월이라는 배우도 텍사스 출신으로서 그 토네이도를 많이 봤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미국의 토네이도 맵 뭐 이런 거를 보시면은 실제로 체이서들이 토네이도를 많이 쫓는 시기가 봄철입니다. 한 4월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 5월, 6월 정도까지 주로 테이싱을 하게 되는데
그때 토네이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 주가 오클라호마 주고 이 아래에 있는 주가 텍사스 주예요. 아까 뭐 정의삭 감독님이 어린 시절에 살았던 오클라호마 주 글렌 파월 배우가 태어난 텍사스 주에서 실제로 토네이도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클라호마 주가 사실상 그 체이서들의 주요 거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곳에 토네이도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할까?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이 영화에서 그들이 말하는 논리를 대부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화 초반에 아마도 타일러일 거예요. 타일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토네이도를 쫓을 때 토네이도가 발달을 하기 위해 세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시어, 모이스처, 인스테빌리티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어는 우리나라에서도 시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모이스처는 말 그대로 습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인스테빌리티는 불안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불안정이라는 얘기는 안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토네이도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불안정하고 습기가 많고 시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시어가 무엇인지는 뒤에 설명을 드리고, 왜 이 지역이 불안정하고 습기가 많은지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그림을 보시면은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캔자스 또한 토네이도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이 캔자스라는 곳이 그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가 토네이도 타고 집이 날아가가지고 막 이상한 나라로 가잖아요. 그 배경이 됐던 게 캔자스이고, 아무튼 이 곳을 토네이도 앨리라고 부르는데, 봄철에 북쪽에서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상층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멕시코 쪽에 있는 사막에서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가 약간 중간층쯤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걸프만 쪽에서 따뜻하고 스뷴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아까 토네이도가 생기려면은 중요한 게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했죠.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결국에는 안정하지 않다. 안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위와 아래가 있을 때 아래가 무겁고 위가 가벼워야 안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캐나다에서 상층에 찬 공기가 들어와 있고, 멕시코 사막에서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가 중간층에 들어와 있는데, 하층에 걸프만에서 따뜻하고 순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위에 가장 차가운 공기가 있고 아래에 따뜻한 공기가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여기에 이제 모이스트 에어라는 게 중요해요. 모이스트 에어가 드라이한 에어보다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H2O잖아요. 수소 2개, 산소 하나. 아무튼 분자량이 18이에요. 근데 건조한 공기는 78%가 질소로 이루어져 있고 한 21%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분자량이 한 28, 29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습기가 섞여 있는 공기는 건조한 공기보다 가벼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하층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 중간에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 위에 차갑고 건조한 공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불안정한 환경이 이 토네이도 앨리에 형성이 된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토네이도가 쉽게 많이 생길 수 있는 토네이도 앨리라는 구역이 형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이런 요소들 때문에 생기게 된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여기 미국 서쪽에 태평양이 있잖아요. 태평양에서 굉장히 많은 습기가 서풍을 타고 로키 산맥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굉장히 어찌 보면은 친숙할 수도 있는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녹새바람이라는 개념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태백산맥 쪽에서 동해에서 동풍을 타고 그 스뷴한 공기가 높은 산맥을 지나면은 고온 건조한 공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2016년 5월 막 이러잖아요. 봄철인데 이렇게 동해를 타고 동풍이 이렇게 불었을 때 태백산맥 기준으로 동쪽은 꽤나 선선한데
서쪽은 이렇게 엄청 덥잖아요. 이게 5월인데 34도, 34.9도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높새바람, 팬 현상이라고도 하는 이 효과가 굉장하다. 이곳에서도 서쪽에서 이제 습유나은 공기가 태평양을 지나서 로키 산맥을 넘어오면서 여기에 이제 더더욱 하층, 중층에 뜨겁고 건조한 공기를 제공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또한 이런 불안정한 대기 형성에 한몫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불안정한 대기를 만들었어. 그러면은 토네이도가 어떻게 생길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여름철에 기상청이 소나기 예보를 엄청 틀리잖아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스콜 기후야 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느낌도 있는데 얼마 전에 기상청 욕할 수 없는 이유 해가지고 이 사진 굉장히 유행을 잠깐 했었더랬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비유를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끓는 냄비 같은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끓였을 때 당연히 우리는 밑에서 지글지글 불로 끓고 있고 물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렇게 뽀글뽀글 끓을 것이다. 이것을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어느 곳에서 방울이 언제 올라올지는 알기가 힘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소나기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갖춰졌어. 근데 어디에서 토네이도를 만들 수 있는 큰 강한 폭풍, 구름이 생길 수 있는가는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체이서들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체이서들의 자동차를 보시면은 이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자동차 위에 기계 같은 거를 달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주로 풍향 풍속을 잴 수 있는 풍향 풍속계가 달려 있고 온도와 습도 이런 거를 잴 수 있는 장치가 공통적으로 달려 있었던 것 같고 조그만한 이런 돔 모양 사이렌도 아니고 뭐 택시 뭐 그런 것도 아닌 뭐 그런 게 붙어 있는데 그게 휴대가 가능한 레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더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전파를 이렇게 삥삥삥삥 돌면서 쏴요. 그러다가 이제 구름방울이나 빗방울이나 얼음 조각 같은 것이 공중에 있으면은 이제 그 전파가 반사가 돼. 이제 그거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 주변에 어디에 얼마만큼 강한 구름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장치인 거죠. 그런 거를 달고 체이서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도 볼 수 있고 실제 체이서들도 그런데 항상 이제 그들끼리 통신을 해요. 여기 폭풍이 심상치 않다. 여기 폭풍에서 토네이도가 생길 것 같다. 혹은 생겼다. 빨리 이쪽으로 와라. 하기 위해서 그 라디오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만큼 이 구역에서 토네이도가 많이 생길 수 있는 호 조건이 형성이 돼 있지만 어떤 구름에서 토네이도가 생길 것인지는 그때가 가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세 요소 중에서 인스테빌리티, 불안정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 모이스처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걸프만에서 하층이 계속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가장 이 불안정을 만드는 큰 요소 중에 하나이고 근데 이 모이스처가 그런 불안정함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폭풍이 생겼을 때 그 폭풍을 크게 강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습기라는 것은 온도가 높을수록 많은 습기를 품고 있어요. 차가운 공기가 상대 습도가 100%일 때와 따뜻한 공기가 상대 습도가 100%일 때 그 공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의 절대량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걸프만에서 올라오는 따뜻하고 수분한 공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 습기는 엄청나게 많다. 근데 이제 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구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상승기류가 일어난다는 거고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가운 공기는
습기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남은 수증기는 어떻게 되느냐? 응결을 해서 구름이 됩니다. 근데 손에 물이 묻었을 때 물이 증발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내 손이 차가워지죠. 이게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은 주변의 열을 빼앗아야 돼. 반대로 기체가 액체가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방출을 합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은 습기가 상승 기류에 의해서 응결을 해가지고 구름이 되면은 열을 발산을 해. 열을 발산하면 어떻게 돼요? 그 구름은 더 뜨거워져서 더 상승을 하게 되고, 더 상승을 하면은 더 응결을 하게 되고, 그러면 더 열을 뿜게 되고 해서 굉장히 강한 폭풍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호우 조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폭풍이 얼만큼 강해질 수 있느냐를 이야기를 할 때는 이 공기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결을 하고 열을 뿜고 응결을 하고 열을 뿜고 하려면은 응결을 할 습기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이런 폭풍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조건이 됐을 때 습기가 얼마나 많느냐가 이 폭풍이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정해주는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이 모이스처, 습기를 폭풍이 성장할 수 있는데 쓰이는 연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 영화에서 중요한 개념이 돼요. 이 모이스처가 폭풍을 성장하게 만드는 연료가 된다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 개념으로 쓰이게 되는지는 너무나 이 영화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보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3요소 중에서 순서가 거꾸로 됐는데 1번으로 얘기를 했던 게 시어였죠. 시어가 무엇이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하층과 상층의 풍향 풍속이 차이가 있으면은 시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층과 상층이 같은 바람이 불면은 그냥 슥 부는 거야. 그냥 부는 거야. 그게 답니다. 근데 만약에 하층에는 바람이 좀 천천히 가는데 상층에는 바람이 빨라. 풍속이 빨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그림처럼 이제 아까는 그 속도가 이제 같은 방향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속도가 같은 방향이어도 그 속력의 차이가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거는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바람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은 이렇게 회전을 하는 요소가 생기게 됩니다. 수평으로 형성이 된 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불안정한 대기에서 뭐 소나기 구름 같은 것이 생기게 되면은 상승 기류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윈드시어가 있어서 윈드시어 때문에 수평으로 생겨 있는 롤이 있는데 여기에 상승 기류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봐요. 요 그림처럼 시어 때문에 생긴 수평의 소용돌이가 상승 기류를 만나면은 이렇게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폭풍 자체가 상승 기류도 있지만 회전 요소를 함께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롤이 굉장히 똑바로 서게 되려면 그만큼 상승 기류가 강해야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강한 불안정이 필요하고, 강한 불안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폭풍이 되려면은 폭풍의 연료로서 작용하는 습기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서부터 불안정, 습기, 윈드시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 윈드시어가 있기 때문에 수평에 소용돌이 성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윈드시어가 있어야 되고, 구름이 크게 자라기 위한 연료로서의 모이스처가 필요할 것이고, 이제 그 이후에 인스테빌리티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이 그 영화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될 윈드시어의 역할이 무엇인가, 모이스처의 역할이 무엇인가, 인스테빌리티의 역할이 무엇인가입니다. 인스테빌리티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죠? 불안정의 반대니까 안정이잖아요. 불안정한 대기,
안정한 대기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안정층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역전층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역전층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밤이나 맑은 날, 새벽 시간 정도 될 때 하층이 차가워. 뭐 겨울에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 불안정한 대기는 공기가 계속 섞이려고 할 텐데 이 안정한 대기는 많이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런던 스모그나 아니면은 우리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안개가 많이 낀 새벽 혹은 미세먼지가 가득한 새벽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대기가 안정하게 되면은 공기가 섞이지 않기 때문에 밤중에 생긴 안개라든가 밤중에 쌓인 미세먼지가 지표 근처에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더 짙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이 안정한 층이 지상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 중간층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발달하려는 구름이 대기 중간에 있는 안정한 층을 만나면은 이게 엄청나게 강하면은 이거를 뚫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여기서 못 올라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모자를 쓴 것 같다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캐핑 인버전이라고 부릅니다. 캐핑 인버전. 인버전이 역전층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캡이 모자를 씌운 것처럼 이거를 이제 위에서 가로막는다는 느낌이 되는 거죠. 마침 여기에 이제 뭐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캐핑 인버전에 해당하는 그림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이제 위에 성층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성층권이 굉장히 안정한 대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름이 아무리 크게 발달을 해도 물론 엄청나게 크게 발달을 하면은 이 그림의 얘처럼 뽕골 이렇게 성층권을 뚫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 성층권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안정한 층이 중간에 있으면은 그걸 이제 캐핑 인버전이라고 하는데 이 영화에서 이 캐핑 인버전이라는 그 어휘가 나와요.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는 영화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지만 아무튼 저 구름은 캐핑 인버전이 있어서 토네이도가 생길 만한 강한 폭풍이 되지 못할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영화에서 이 주인공 케이트가 뉴욕 기상청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NWS, 뭐 National Weather Service라는 이름의 뉴욕 기상청에서 일을 하는 직원인데 이제 어떤 사건을 계기로 오클라호마에 있는 스톰 체이서들과 함께 토네이도를 쫓는 그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 이제 이 케이트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젊을 때부터 오클라호마가 고향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는 막 그 토네이도를 쫓아다니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타일러라는 스톰 체이서가 나온다고 했는데 얘가 케이트가 압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구름만 보고 아 쟤는 토네이도가 될 것 같으니까 저기로 가자. 다른 애들은 삽질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있을 때도 뭐 그런 약간 잡두 타는 장면이 몇 개 나오는데 그때 약간 바람 방향을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실제로 그 바람 방향을 체크하는 장면이 두 개 정도 나오는데 하나는 민들레 씨앗을 날려가지고 바람 방향을 체크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실제로 소방관 분들이나 필드에서 관측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이제 그 풀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풀을 뿌려서 바람이 어떻게 날아가는지를 보고 바람이 어느 방향인지 얼마나 강한지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이제 영화의 미학적인 요소를 위해서 그 민들레 씨앗을 날려서 바람을 확인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토네이도 앨리가 위치한 중부 지방이 텍사스는 조금 아니긴 한데 뭐 캔자스나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넓은 농장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바람이 불 때 농장이 파도를 치듯 쫙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이제 바람의 방향을 추정하는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 바람의 방향이 중요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바람 시어 이런 거를 보기 위한 것도 있고, 이 토네이도 엘리에는 걸프만에서 불어오는 따뜻하고 스뷸한 공기가 많은 모이스처를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의 방향을 보고 어떤 녀석이 성장을 하겠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하는 뭐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한번 영화를 보고 확인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불안정한 시즌에 몇 개 발달한 구름을 이렇게 찾아보고 어떤 것이 강한 폭풍으로 발달하겠다라는 것을 예상을 한 뒤에 뭐 케이트의 팀 혹은 이제 뭐 타일러의 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되게 수많은 체이서들이 모였다가 이제 각자의 감과 이론을 믿고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체이서들 중에는 실제 체이서들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영화를 찍을 때 실제 체이서들을 뭐 보조 출연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들의 차량에는 장비가 있으니까 뭐 장비도 절약할 수 있고 리얼리티도 살릴 수 있잖아요. 아무튼 뭐 그거는 그렇고 아무튼 이제 폭풍을 쫓아가 이때 이 폭풍이 토네이도를 만들 수 있을 만큼 강한 폭풍이다라는 거를 묘사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몇 개의 뭐 장치나 뭐 대사들이 있는데 가장 흔하고 자주 나오는 장면은 폭풍에 다가갈수록 처음에는 비가 오다가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박이 생긴다는 거는 이 폭풍이 굉장히 강한 폭풍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뭐 여기에 우박, 생성, 경로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우박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구름 안에서 얼음이 생겨요. 근데 얼음이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장한 얼음이 너무 무거워지면은 하강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상승 기류가 너무 강하면은 다시 올라가. 그러면은 다시 성장을 해. 그럼 더 무거워져서 떨어져. 근데 그래도 상승 기류가 너무 강해가지고 다시 올라가. 그 다음에 다시 성장을 해가지고 무거워지면 또 떨어져. 이렇게 상승과 하강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우박이 굉장히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처럼 우박을 이렇게 잘라보면은 우박이 얼었다 녹았다 하기 때문에 나이테처럼 이런 무늬가 생기는 걸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상승 기류가 동반된 폭풍이어야만 우박이 후두두둑 떨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토네이도가 생기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한 폭풍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도 이거는 토네이도가 생길 수 있는 폭풍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 폭풍에 차량이 다가가면은 처음에는 비가 내리다가 우박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박이 떨어지면은 조만간 뭐가 나타나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강한 폭풍에 왔어. 우박이 떨어져. 이제 토네이도가 생기겠죠? 토네이도가 생성이 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가 따로 있는데 그거를 토네이도 제네시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영어로 또렷하게 토네이도 제네시스라고 말하는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언급을 드렸고 여기까지가 영화 내용을 모르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여기부터는 일단은 그 예고편에서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스터스 예고편. You know what tornado rating? It's not based on size and wind speed. It's based on damage. What it destroys, what it takes from us. 여기에서 토네이도 등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 중에 한 명인 타일러가 토네이도의 등급은 뭐 풍속이 아니라 그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토네이도 등급이라는 게
인핸스드 후지타 스케일이라고 말하는 EF 등급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EF0가 가장 약한 토네이도고 EF5가 가장 강한 토네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왼쪽에 그 풍속이 마일 퍼 아워로 써 있긴 하지만 그 타일러가 말하는 대로 이 데미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데미지에 의해서 토네이도 등급이 결정된다라는 게 꽤나 의미심장한 대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사에 대한 이야기도 뒤쪽에 하도록 하고, 이게 뭐 어느 정도의 토네이도를 말하는 거냐 할 때, 이 정도 토네이도는 EF1 정도 되는 토네이도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토네이도도 가장 약한 토네이도에 속한다 이거지. 그리고 뭐 당연하게도 영화 마지막 부분에는 EF5 토네이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면서 시작을 하냐면은 전작과 비교를 하려고 해서입니다. 왜냐면은 전작에서는 EF 등급이 아니라 F 등급이었어요. F 등급이라는 거는 인핸스드가 빠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래는 그 96년 시점에는 인핸스드 후지타 스케일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써있죠. 2007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그 전에는 그냥 후지타 스케일을 사용을 했었는데 왜 그 후지타 스케일이 개선이 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적혀 있는데, 왜냐하면은 원래 후지타 스케일은 피해 정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고 데미지랑 풍속 간의 그 상관도가 좀 낮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96년 트위스터를 보게 되면은 F 몇, F5 뭐 이런 식으로 그 토네이도 등급을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영화에서도 마지막에는 F5 등급의 토네이도를 만나게 되죠. 근데 영화에서 사용하는 등급만 후지타에서 인핸스드 후지타가 된 게 아니라 실제로 전작 또한 주인공이 기상학자였는데 전작의 영화에서의 주인공의 목표가 뭐였냐면은 이 남자가 개발한 도롯이라는 장치가 있어요. 이 도롯이라는 장치가 통 안에 이렇게 몬스터볼 같은 게 잔뜩 들어있어가지고 이거를 실은 차를 토네이도에 갖다가 넣어가지고 이걸 뚜껑을 열면은 이 몬스터볼이 토네이도에 빨려 들어가면서 토네이도 곳곳에 이렇게 분포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몬스터볼 하나하나가 그 기상 관측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영화 마지막쯤에 아마도 이게 그 토네이도로 빨려 들어가는 그 장면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굉장히 전작의 주인공의 목적은 굉장히 학자적이었어. 이렇게 토네이도 안에 기상 장비를 넣어서 토네이도를 샅샅이 관측을 하게 되면은 토네이도의 구조를 지금까지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토네이도를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토네이도를 더욱더 빨리 예측을 하고 경로를 더욱더 잘 예상할 수 있고 그러면은 잘 대피하거나 대비할 수 있겠지. 약간 그런 마인드였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수동적인 마인드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토네이도의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잘 피하자, 잘 대비하자, 이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트위스터스에도 놀랍게도 이 도롯이라는 장치가 놀랍게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뚜껑이 열리면서 뭐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작에 나오는 그 도롯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계일까? 라는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 영화에서 이 기계가 나오는 장면은 이 장면뿐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과 대사는 전혀 지금은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냥 이 도로시라는 장치는 약간 전작을 존중하는 느낌으로 잠깐 본작에 출연을 하는 것 같고, 사실 한 번 더 도로시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는 극장에서 직접 확인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도로시는 그 토네이도의 구조를 좀 더 완벽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였고, 전작에서 이 도로시를 성공적으로 토네이도에 뿌리는 게 목적이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트위스터스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어찌 보면은 그 케이트의 친구인 합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합이라는 친구가 누구냐면, 얘가 합인데 지금 이 장면이 케이트의 과거입니다. 대학 시절인데, 대학 시절의 사이언스 프로젝트로 얘들 친구들이랑 무언가를 했었어요. 토네이도에 뭔가를 하겠다. 그때 도로시를 왜 가져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후속작은 아니지만 같은 세계관이라면은 이제 96년에 도로시를 활용한 토네이도 관측이 뭐 성공을 하고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토네이도 관측 장비로서 뭐 알려져 있는 뭐 그런 세계관일 수도 있고, 뭐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합이라는 친구가 이 영화에서 과거의 목적에 머물러 있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합이라는 캐릭터가 주인공과 이 어린 시절에 이 사건을 겪은 후에 군대에 가게 됐는데, 군대에서 PAR이라는 그 레이더를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군대에서 이 PAR이라는 레이더를 경량화 시킬 수 있다라는 프로젝트를 뭐 접하게 되고, 이거를 활용을 하면은 토네이도를 정말 샅샅들이 관측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주인공을 찾아오는 거거든요. 이 PAR이라는 장비가 뭐냐면은 뭐 뜻은 뭐 프레시전 어프로치 뭐 레이더라고 돼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은 그 방향성을 갖는 레이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더는 그 센서가 삥삥삥삥삥삥 돌면서 이렇게 스캔을 하는 개념의 레이더라면은, 이 PAR이라는 레이더는 이제 한 방향을 이렇게 쫙 보는, 고정적으로 보는 그런 레이더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우리가 내비게이션에서 혹은 뭐 핸드폰에서 우리의 위치를 알게 될 때,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되려면은 위성 3개가 관측을 해야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세 지점에서 그 물체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그 물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합의의 아이디어가 무엇이냐, 경량화된 PAR을 토네이도가 있을 때 토네이도를 둘러싸고 3개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토네이도 안에 있는 입자들, 구름이든 얼음이든 우박이든 그런 입자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전작에서 주인공이 노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토네이도의 정확한 행동의 특성, 발달과 소멸에 관한 특성, 이런 것들을 전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토네이도의 뭐 경로든 피해 규모든 이런 거를 미리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합이라는 친구가 케이트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토네이도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설득을 하게 됩니다. 케이트는 과거에 뭐 그런 큰일도 겪었고 하니까 설득이 돼서 합의의 이제 부탁에 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클라호마로 가게 되는 거고, 자기의 그 토네이도를 찾는 그 재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이 작품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아요. 아까 과거의 작품에서는 후지타 스케일을 썼고, 이번 작품에서는 피해 규모를 조금 더 반영한 인핸스드 후지타 스케일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 작품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예고편에 나왔던 그 대사예요. You thought you could destroy a tornado. We never had a chance. 이 장면까지만 보면은 어떻게 생각해? 아, 저 도로시 날리는 저게 저 안에 뭐 폭탄 같은 거를 넣든 해가지고 토네이도를 없애는 시도를 하는 영화인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시점부터는 아까 그 영상 후반에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언급했던 이제 그 후반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내용상 스포를 원치 않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영상을 멈춰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면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런 토네이도를 없애고 싶다라는 시도를 계속 해왔다고 해요.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 네이팜을 터트린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뭐 태풍 같은 거를 핵폭탄으로 없앨 수 있나? 뭐 이런 썰 같은 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뭐 다 생각이 비슷한가 봐. 그래서 이 예고편에도 그런 낚시격인 장면으로다가 이 도로시를 띄우는 장면을 넣어둔 것 같은데 마치 저 안에 폭탄이 감춰져 있는 것처럼. 근데 저 폭탄이래. 저 도로시를 띄우는 장면은 그 케이트의 과거에 나왔던 장면으로 토네이도를 관측하기 위해서 띄운 것 같죠. 저 케이트의 과거 장면에 나온 사이언스 프로젝트가 뭐였냐면은 방금 그 대사로 타일러가 대사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토네이도를 없애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은 사이언스 프로젝트였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 영화에서 이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토네이도를 테이밍을 한다, 디스트로이 한다, 베니싱 한다, 흩어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많이 하고, 그리고 아까 토네이도를 만들 수 있는 폭풍의 연료가 되는 것은 수증기 공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의 토네이도를 없애기 위한 주된 아이디어가 수증기 공급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수증기를 없애면은 폭풍이 더 성장할 수 없을 테니 토네이도도 죽겠지라는 것이 주된 아이디어예요. 여기에서는 토네이도를 초킹한다, 뭐 그런 식으로 토네이도의 그런 목숨줄을 끊어버리겠다, 뭐 그런 식으로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인공 케이트의 아이디어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물을 잔뜩 흡수할 수 있는 폴리머를 토네이도에 이렇게 뿌리면은 토네이도에 있는 물을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물 먹는 하마 같은 거를 토네이도에 잔뜩 뿌리면은 토네이도가 가진 물을 다 흡수를 해가지고 토네이도가 죽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로 여기 도로시 앞에 그 드럼통 있죠. 이 드럼통 안에 그 물 먹는 하마가 잔뜩 있는 거예요. 사실 뭐 물 먹는 하마는 당연히 아니고 처음에 그 일상어로 표현을 했을 때는 뭐 슈퍼 업솔빙 폴리머였나? 굉장히 흡수를 많이 할 수 있는 폴리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나중에 케이트가 어린 시절에 그 미국 영화에선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차고에서 뭐 발명 같은 것도 하고 뭐 아이언맨 수트도 만들고 하잖아요. 도로시는 어릴 때부터 토네이도에 꽂혀가지고 차고에서 그 토네이도를 없애기 위한 연구를 했나 봐요. 그때 이제 그 책을 보면은 막 클라우드 피직스, 클라우드 마이크로 피직스 뭐 이런 것도 써 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노트를 뒤져보다가 이 물질이 무엇이었는지가 나오는데 그러네. 슈퍼 업솔빙 폴리머 파우더라고 합니다. 그 파우더의 이름은 소듐 폴리 알크라일레이트 모르겠네. 발음 어떻게 하지? 아무튼 폴리 아크릴산 나트륨이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자기의 질량의 뭐 100배에서 1000배 정도의 물을 흡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순진한 어린 시절의 케이트는 자기의 질량의 100배에서 1000배 정도의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이 폴리아크릴산 나트륨을 이 드럼통에 가득 담아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때 드럼이 한 6드럼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이 6드럼을 토네이도에 들어가서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 그 파우더를 토네이도가 흡수하게 만들면은 토네이도에 있는 물을 얘가 다 흡수를 해가지고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까 다 죽어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실 수가 있었겠죠. 아무튼 이거를 계기로 케이트가 이런 토네이도 체이싱을 멈추게 되고 그냥 뉴욕에 있는 기상청으로 이사를 가게 됐던 거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합이라는 친구가 아까 그 PAR 3개를 이용한 그 연구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을 하면은 좀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다라는 설득에 넘어가서 이제 다시 오클라호마에 한 일주일 정도 그 토네이도를 찾는 거를 도와주겠다라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비가 그 레이더를 사용을 해가지고 토네이도의 그 구조를 그 완벽하게 관측하는 그 프로젝트를 도왔던 거죠. 이때 이제 그 하비 팀이 차를 4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헤드쿼터 같은 느낌이고, 그 레이더를 3개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 3개의 자동차가 있는데 3개의 자동차 이름이 재밌습니다. 스케어크로우, 타이탄, 라이온이에요. 이거의 이름이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허수아비랑 그 양철 거인이랑 사자를 뜻하는 것 같아요. 전작에서 토네이도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을 했던 장비가 도롯이었다면은 이번 작품에서 토네이도를 이해하기 위한 그 레이더 3대를 싣고 다니는 자동차의 이름은 허수아비랑 양철거인이랑 사자였던 거지. 완전 이것도 그 오즈의 마법사의 오마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꽤 재밌는 요소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그 토네이도 체이싱을 할 때 그 기술의 발전을 굉장히 느낄 수가 있어요. 실제로 토네이도가 발달할 수 있는 폭풍을 찾아다니는데 무전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원래는 그 체이서 하는 자동차마다 실제로는 그랬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자동차마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터블 레이더 같은 거를 달고 레이더 화면을 모니터로 보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물론 이번에도 그 주인공 격인 규모가 큰 체이서들은 그런 장비가 있지만 그 외에도 되게 그 주인공을 추종하는 그 새끼 체이서들이 있어요. 이제 걔들은 그런 장비 같은 게 없으니까 여기에서 그 영화에서 표현하기로는 $10짜리 그 날씨 어플을 사용하는 체이서들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요즘에 그 날씨 어플이 그 보여주는 그 레이더 화면 같은 것도 굉장히 상세하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그 초단기 예보, 완벽한 레이더는 아니지만 약간의 모델 결과가 섞여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초단기 예보도 확대하다 보면은 꽤나 디테일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이더를 달고 다니지 않아도 그런 핸드폰 어플만을 가지고 스톰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요즘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장비 중에 하나가 이제 드론 같은 거죠. 이제 드론 같은 거를 띄워가지고 멀리 있는 구름을 미리 가가지고 자세히 봐서 이게 토네이도까지 발달을 할 수 있는 구름이구나 아니구나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뭐 그런 기술 같은 것도 엿볼 수 있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요즘에 그 체이싱 그 투어 같은 거를 가다 보면은 그렇게 드론을 띄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취미로 체이싱을 하는 분도 있지만 연구 목적으로 대학 연구실에서 운영을 하는 그 체이서도 있는데 뭐 그런 데서도 뭐 드론을 활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되게 반영이 잘 돼 있다고 느꼈어요. 뭐 그 예고편에서도 뭐 이렇게 비행기 같은 거 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뭐 이거는 드론은 아니고 UAV라는 언맨드 에어리얼 비클 뭐 그런
어쨌든 무인 비행 물체라는 뜻이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관측을 하는 장면이 있고 아까 제가 그 트위스터즈의 S가 붙은 이유가 이게 쌍둥이라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뭐 토네이도가 한 번에 여러 번 생기는 그런 재해가 일어나는 건가? 안 그래도 예고편에서 뭐 기후 변화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기후 변화가 심해져서 그런 특이한 일이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건 아니었고 어쨌든 이 예고편에 있는 대로 토네이도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소용돌이 두 개가 근처에 두 개 혹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서로 간섭을 하는 것을 후지와라 효과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여러 개의 태풍이 생겼을 때 얘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서로 경로를 바꾸기도 하고 둘이 합쳐지기도 하고 하나가 하나를 흡수해버리기도 하고 똑같은 말인가? 아무튼 뭐 그런 효과를 이제 후지와라 이펙트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 두 개의 토네이도가 그런 상호작용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영화를 보시면 알겠죠?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토네이도가 두 개가 생겼을 때 주인공 팀이랑 타일러 팀이 실력이 누가 우세한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 시퀀스인데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집니다. 주인공 일행이 끝까지 남아있는 토네이도 쪽으로 가고 타일러 쪽이 찍었던 토네이도는 없어지고 뭐 그런 시퀀스인데 이제 그때 주인공이 좌회전을 하고 타일러 쪽이 우회전을 했던가 그랬는데 아마 이 그 좌회전을 했을 때 끝까지 살아남았던 토네이도가 남쪽에 있는 토네이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토네이도가 그 수증기를 충분히 공급을 받을 수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발달을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토네이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멋있었던 게 Do you ever see anything like this? 이런 거를 원래는 이제 파이어 펄이라고 하거든요. 파이어 펄. 원래는 이제 불이 나가지고 불이 나면은 하층이 뜨겁잖아요. 상층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토네이도 같은 회오리 바람이 생기는데 그 회오리 바람에 불이 빨려 올라가서 생기는 소용돌이를 파이어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장면에서의 파이어홀처럼 보이는 건 파이어홀이 아니고 사실은 이때 그냥 토네이도가 지나가다가 불을 내가지고 그 불이 빨려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너무 멋있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널 예고편 중간에 보면은 얘거든요. 엘 레노라고 써있는 물통이 쓰러지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에서 엘 레노라는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엘 레노가 원래는 그 작은 그 마을 이름이에요.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작은 마을 이름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 이름을 왜 갖다 썼냐면은 2013년에 이 엘 레노 지방에 EF5 규모의 토네이도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토네이도 이름을 2013 엘 레노 토네이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때 그 공식적으로 그 체이서가 최초로 사망한 토네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로 엘 레노를 이게 이제 마지막 토네이도가 발생을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엘 레노라는 도시에서 지금 여기가 다 엘 레노라는 도시인데 마지막 시퀀스를 보면은 여기가 극장이에요. 그러니까 극장으로 대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이삭 감독님의 인터뷰에서 그랬었나? 그거는 확실치 않은데 극장으로 대피를 했는데 토네이도의 위험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실제로 이 영화 안에서 극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토네이도를 만나니까 좀 더 자기의 그런 처지에 맞춰 보면서 더 실감나게 그 마지막 장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목적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는 전작의 오마주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전작의 장면 중에 그 야외 자동차 극장에 있다가 토네이도를 만나는 씬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영화에서 그 샤이닝 영화가 나옵니다. 샤이닝 영화가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짤인데, 예, 이 짤이 나오는 영화예요. 뭐 살인마 같은 애가 계속 쫓아오는 뭐 그런 영화였고, 이번 영화에는 극장에서 프랑켄슈타인 영화가 나옵니다. 1931년 자기 굉장히 고전 영화 프랑켄슈타인이 나오는데, 샤이닝도 그렇고 프랑켄슈타인도 그렇고 감독 인터뷰를 보면은 자기가 어릴 때도 그렇게 느꼈지만 이 토네이도가 다가오는 것이 사실은 자연현상이지만 그 몬스터가 나를 죽이러 다가오는 것 같다. 토네이도가 다가오는데 그 도망가는 모습들이 그런 괴물 영화나 뭐 살인마가 다가오는 영화에서 살인마나 몬스터를 상대로 도망치는 거를 보는 것 같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전작에서는 샤이닝, 이번 작에서는 프랑켄슈타인 영화를 보여줌으로써 뭐 그런 걸 상징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오마주가 있고 이제 결국에 영화가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은 이 엘 레노에 오는 EF5의 토네이도를 없앱니다. 드디어 없애는데 성공! 하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어떻게 없애게 되냐면은 폴리아크릴산 나트륨을 뿌리는 것은 역부족하다라는 거를 알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양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중간에는 몇 개더라? 세봤었는데 한 10개 정도 되는 드럼통으로 다시 한번 시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성인이 돼가지고 토네이도를 없앨 수 있어 하면서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제 그 영화 안에서는 10개 드럼 정도면은 내가 생각했던 정도의 수분은 흡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실패를 했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생각을 해낸 게 구름과 토네이도를 만드는 물방울은 흡수를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주변에 있는 수증기가 다시 상승기류를 타고 폭풍을 다시 발달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물만을 빨아들이는 것으로는 역부족이겠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을 해낸 방식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초반에 그게 나오거든요. 타일러의 그 체이싱 차량에는 폭죽을 발사하는 장치가 있어. 그래가지고 막 초반에 토네이도 있다가 폭죽 쏴가지고 버버버버 터트려가지고 토네이도가 막 반짝반짝 빛나는 뭐 그런 레이저 쇼는 아니고 불꽃놀이 쇼를 보여주는데 거기에다가 요오드화 은을 발사를 하면은 요오드화 은이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은 인공 강우에 쓰입니다. 인공 강우에 쓰이는데 요오드화 은을 뿌리면은 요오드화 은이 응결핵의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이 영화의 아이디어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수증기마저 구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수증기가 아니라 물방울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까지 고려해서 더더욱 많은 물 먹는 하마를 발사를 하면은 얘를 죽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놔가지고 사실 이 영화에서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폭죽 쏘는 차량으로 요오드와 은을 발사.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수증기나 뭐 이런 것들이
더 구름이 돼가지고 오히려 폭풍과 토네이도를 키워버리는 효과를 만들게 되지만 이제 거기에서 물 먹는 하마를 잔뜩 뿌려버리면은 이제 그 물방울을 다 흡수를 하고도 얘가 이제 먹을 수증기가 주변에 없기 때문에 토네이도가 없어진다. 뭐 그런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택도 없는 방식으로 토네이도를 없애는데 성공을 하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뭐 일단은 당연히 양이 택도 없고 100배, 1000배를 흡수한다고 한들 구름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수증기랑 물이 엄청납니다. 보통 이제 그거를 가강수 질량 프리시피터블 워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이 기둥에서 강수가 될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걸로 계산을 해봤을 때 택도 없습니다. 뭐 100만 배, 1000만 배 이상의 물이 더 흡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택도 없는 양이고 그리고 그 요오드와 은을 가지고 만드는 인공 강우가 그렇게 이펙티브하지 못해요. 그 주변에 있는 수증기를 전부 구름으로 만들 정도로 많지 못해. 이 또한 그 물 먹는 하마를 그 마지막에는 거의 막 한 3, 40개 드럼통을 가지고 가거든요. 뭐 그렇게 많이 늘려도 부족할 판에 그냥 폭죽 몇 개 이렇게 쏜다고 그 주변에 있는 수증기가 없어질 리도 없잖아요. 뭐 그래서 굉장히 뭐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다. 어떤 개념으로 아이디어가 나쁘지 않냐면은 그냥 수증기를 없애는데 수증기를 인공강우의 원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물방울로 만든다. 그러면은 물방울을 흡수를 잔뜩 하면은 얘를 아까 말씀드린 그 초킹을 해가지고 아주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 수도 있겠지? 뭐 그런 발상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뭐 그거 이외에 딱히 다른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아요. 항상 뭐 이런 거를 인공적으로 어떻게 없애느냐 하면은 뭐 항상 뭐 폭탄을 터트린다 뭐 이런 이야기만 있다가 이런 식으로 발상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되게 재밌게 봤고 그리고 그 영화 크레딧을 보면은 각 분야에 그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토네이도에 대한 컨설턴트가 있고 기상학에 대한 컨설턴트가 있고 화학에 대한 컨설턴트가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타협점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 고증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디어를 담은 그 케이트의 노트가 클라우드 피직스라는 것도 굉장히 적절하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피직스가 뭐 노트에는 클라우드 피직스라고 써 있고 말로는 클라우드 마이크로 피직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 미시물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름 미시물리라는 분야가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 구름 입자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구름 입자가 성장을 하고 어떻게 성장한 구름 입자가 뭐 강수 형태로 바닥에 떨어지는지 뭐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가 구름 미시물리라서 그런 구름 미시물리 분야에 이런 아이디어를 적어뒀다라는 게 굉장히 구름 미시물리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굉장히 이 영화를 몰입하면서 볼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제 리뷰를 하다가 중요한데 빼먹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점심시간에 잠깐 나와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마지막에 그 인공 강우랑 그 물 먹는 하마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토네이도를 만들어내는 폭풍을 없애는 그 전략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것의 최종 단계를 설명을 안 했어. 최종 단계가 뭐냐면은 아까 앞에 설명을 했던 이야기 중에 구름이 만들어지면은 수증기가 응결을 하기 때문에 열을 발산을 해가지고 폭풍이 더더욱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전에 그 손에 물을 묻혔을 때 물이 증발을 하게 되면은 주변에 열을 빼앗아 가서
시원해진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죠. 이제 그 구름을 발달시키는 게 아니라 죽여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열을 빼앗아가는 방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느끼셨을 법한 현상 중 하나가 그 큰 소나기나 비가 오기 전에 아직 비가 오지도 않는데 갑자기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으스스해진다거나 갑자기 바람이 쿵 하고 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콜드풀이라고 하는데 단어 뜻대로 차가운 공기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은 구름방울이 충분히 성장을 해가지고 비나 눈이 떨어지게 되면은 구름은 습한 지역이지만 이제 구름을 벗어나서도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서 얼음이 녹거나 빗방울이 증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기가 차가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수가 있는 곳에서는 무거운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 차가운 공기가 이제 지면에 맞게 되면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바깥으로 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가 오는 구역 밖에서도 차가운 공기를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차가운 공기가 훅 지나갈 때 그 경계가 되는 곳에서 강한 폭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화에서 폭풍을 없애는 이야기를 할 때 인공 강우를 통해서 주변의 수증기를 없애고 물방울을 성장을 시켜가지고 콜드풀을 일으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제 구름 안에 있는 물방울을 성장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차가운 공기가 강한 하강기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제 아무리 강한 그 폭풍이라도 하강기류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영화에서 그 토네이도를 몰고 다니는 폭풍을 없애는 마지막 스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지막에 그것을 성공시키는 장면을 보시면은 엄청나게 커다란 구름이 정말 우르르르르 무너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케이트가 작전에 성공하면서 구름 전체에 콜드풀, 강한 하강기류가 만들어져서 폭풍이 무너지는 장면을 묘사한 씬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그렇게 콜드풀이 생기면은 그냥 그 구름과 토네이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강한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토네이도가 저기압성이기 때문에 구름 방향 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이제 콜드풀이 강하게 발달을 해가지고 하강류가 우세가 되면은 그 하강류가 퍼지면서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이제 바깥쪽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그런 묘사 같은 거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없었고 진짜 그냥 토네이도가 와 이러고 오다가 갑자기 힘없이 쇼쇼쇼쇼쇼 사라지는 뭐 그런 식으로 연출을 했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케이트의 친구 하비는 그 토네이도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싶다라는 사람이었잖아요. 이게 전작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하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케이트랑 타일러는 이제 어느 시점부터 공감대를 가지면서 같이 행동을 하게 되는데 아까 예고편에서 토네이도 등급은 풍속 이런 게 아니라 그 피해 규모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타일러가 했잖아요. 이거를 예고편에서만 보면은 그만큼 그 토네이도는 많은 것을 파괴시킨다, 무서운 존재다, 그런 거를 경고하는 대사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영화가 담고 있는 토네이도를 대하는 태도는 사실 그게 아닙니다. 케이트가 그 젊은 시절에 토네이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토네이도를 테이밍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네이도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길들이겠다 뭐 그런 그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영화 중간에 그 케이트랑 타일러가 친해지는 시점에서 로데오를 같이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데오를 보는 장면에서 타일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가 어렸을 때 토네이도를 봤는데 너무 무서웠다.
근데 자기는 지금 무서움을 무릅쓰고 체이싱을 하고 있잖아요. 토네이도에 맞서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로데오에 비유를 하면서 저 황소들도 굉장히 무서운 존재인데 저거 이제 맞서야만 그 황소에 그 타서 얘를 길들일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게 타일러와 케이트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케이트도 그렇고 타일러도 그렇고 결국에는 토네이도를 길들이고 정복하는 존재인 거죠. 이해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존재인 토네이도에게 맞서고 길들이고 정복하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물론 그 토네이도를 정복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그 걸리는 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그 전작에 비해서 주인공들의 태도가 조금 더 적극적이다 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게 이제 하비가 이 연구를 하려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이렇게 투자를 받았어. 그 장면이 이제 영화 중반쯤에 나오는데 케이트가 이제 하비에게 돈을 투자해준 사람이랑 하비랑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고 저 사람이 누구지? 하고 이제 찾아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투자를 해준 사람이 그 하비가 토네이도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은 토네이도의 경로나 규모 같은 걸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정확도로 토네이도의 경로나 규모를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제 어디에 토네이도가 발생을 해서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알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땅을 헐값에 사겠다 뭐 그런 사람이 그 투자를 했더라고요. 이제 그 장면에서 이제 케이트가 하비한테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하비가 이 기술을 통해서 토네이도를 더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살릴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꼬셨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기술을 그 땅을 사서 돈을 벌고 결국에는 이제 그 토네이도 때문에 망가진 땅에 살고 있는 그 터전을 빼앗는 사람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거에 굉장히 실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도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뜨는 분야 중에 하나긴 해요. 그 보험사나 뭐 이런 곳에서 토네이도는 말씀드린 대로 예측이 힘든 분야라서 들어있지 않겠지만 지금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뭐 산불 분야라든가 아니면은 아무튼 뭐 그 자연재해 같은 거를 잘 모델링을 해가지고 피해 규모를 측정을 해서 이거 보험료 책정을 하는데 반영을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의 그 활용은 계속 이미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그 과학자라는 직업이 계속 그 연구비를 찾아서 연구를 하고 또 연구비를 찾아서 연구를 하고 뭐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합의가 아예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이 이 정도의 하이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 과학에 투자를 해가지고 나는 오히려 그 투자를 한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두서없이 이야기를 쭉 하긴 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굉장히 단순한 재난 영화였지만 일단은 기상학자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고증이 잘 된 영화였고 마지막에 토네이도에 맞서는 그 방식이 참신했다. 뭐 이것이 과학적으로 말이 되느냐 아니냐는 그 제쳐두고 그 참신한 방식이 굉장히 신선했다라는 인상을 받았고 그리고 계속 과학 그 기상학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드렸지만 사실 생각 없이 봐도 굉장히 재밌는 재난 영화였고요.
이게 사운드나 그 영상으로 구현된 토네이도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압도적인 임팩트를 가지고 있고 사운드도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저는 뭐 관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리클라이너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봤는데 4DX 같은 걸로 보면은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이게 그 폭풍에 가까이 갈수록 그 의자의 진동도 덜컹덜컹하고 막 그 비 쏟아지고 우박 쏟아지고 할 때 물 좀 맞아주고 뭐 바람 불고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러 가려면은 편도 1시간을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 곳에 극장이 있기 때문에 극장에서는 이제 두 번 다시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이 그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그 영화를 보셨을 때 그 영화의 캐릭터의 대화나 그 장면의 비하인드를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뭐 이미 영화를 보고 오신 분들이어도 아 그래 그런 장면이 있었지, 혹은 아 그 장면이 이런 뜻이었구나, 아 그 대사가 이런 의미였구나, 아 그 행동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다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영화 트위스터스에 대한 저의 감상이나 그에 관련된 썰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예전에 그 하다만 드라마 리뷰 이후로 리뷰 영상은 되게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 뭐 조만간 예고만 올라갔던 원피스의 기상학에 대한 영상도 빨리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